우리는 나의 불행을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굉장히 불행해지고 내가 굉장히 고난에 빠지지 않았으면은 이 친구와 나는 진정한 우정을 이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고초와 곤란을 겪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친구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불행한 거를 자꾸 캐고 남한테 얘기하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행이 증폭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나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형이나 동생같이 가까운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과 형이나 동생처럼 가까운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몇 번, 한 5번 만났어요. 물론 당연히 나랑 엄마 아빠가 다르니까 형이나 동생이 아니지요. 형, 동생 하면 우린 친근해서 좋아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상당수의 사람은 그거를 질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이나 동생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친근함 추구형이라 그래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닭이랑 친해져야지 본인은 마음이 편해요. 형이랑 동생을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거리두기 타입이라 그래요. 우리는 거리두기 타입이라 그러면 싸늘할 것 같지요. 직장에서 출세했는데 수행원도 거느리지 않고 사람들한테 깍듯이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본인이 소탈해서도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섞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리두기 타입의 사람들은 애초에 형이나 동생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 형제도 아닌데 형이나 동생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 욕구 속에 결국은 같이 얘기하고 잡담하고 재밌게 떠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그분들이 이렇게 비밀을 얘기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흔하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이유는요, 할 말이 없을 때 그래요. 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다 얘기하게 돼요. 멈추면 되거든요. 말하고자 하는 본능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름대로 깊은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얘기할 비밀이 있는데 굉장히 얘기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에요. 그럼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상대방이 얘기하니까 본인도 왠지 얘기하고 싶어져요. 어떻게 생각하면 공감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탁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은 공감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나한테 네 인생에 이렇게 커다란 비밀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나도 너에 못지않은 커다란 비밀이 있는 걸 얘기해 줘야지. 하다가 보니까 그러는 거지요. 결국 충동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와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이거는 사실 그냥 사회에서 만난 친구 동생 사이에선 별로 일어나지 않고요. 진짜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가끔 생기는 일인데요. 나의 가장 커다란 치부나 비밀을 저 사람이 알고 있지 않으면은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완벽한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거리가 있는 일종의 가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넘게 되는 거지요. 또 그러면서 또 이런 심리도 있어요. 그 비밀이 굉장히 상대방이 알게 되면은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한 걸 던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지요. 그러나 처음에 막 사랑할 때는 던지면 다 받아주거든요. 그러나 그게 영원히 받아준다는 뜻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는 이렇게 나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알아서는 안 될 어떤 치부 같은 게 있잖아요. 치부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중에 일부는 굉장히 겁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그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방이 알아채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겸해서 그거를 약간 세탁을 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생기는 거지요. 대부분의 분들은 ADHD예요. 우리는 ADHD는 성인 ADHD가 있는 줄 알지요. 중년 ADHD도 있고요. 노년 ADHD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인 ADHD는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ADHD 성향 중에 통계적으로는 대부분에서 없어지는 성향인데 본인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뭔가 끊임없이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인의 과잉 행동은 어렸을 때처럼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로 나오지 않아요. 끝없이 사업을 하기, 끝없이 물건을 사기, 끝없이 뭔가 일을 벌이기, 그리고 거기 중에 하나는 끝없이 말을 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ADHD인 사람들은 계속 말을 많이 해요. 거기에다가 성인 ADHD의 두 번째 성향은 충동성이에요. 충동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뭐 때리고 그러는 걸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충동성은 그냥 욱해서 하는 게 충동이에요. 그 욱해서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길 가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빨리 뛰어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주기. 그분들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내 몸이 움직였어요. 그래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질 때, 자, 그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이걸 하면 승진이 될 것 같아서 했어요. 이거를 하면 훈장을 탈 것 같아서 했어요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했어요예요. 그게 충동성이에요. 그래서 참을성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빨리 해야 돼요.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충동성은 게임을 하다가 1시간만 해야지 하고 2시간을 하는 게 충동이듯이 한 번 얘기하면 멈추지 못해요. 그러면서 ADHD의 세 번째 특징이 있지요. 부주의예요. 멋지게 얘기하면 부주의지만요. 결국은 눈치가 없어요. 어렸을 때를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애들이 다 떠들다가 선생님이 올 듯 하면 슬금슬금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꼭 선생님이 올 때까지 얘기하다 걸려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억울한 마음도 이해는 가지요. 다 같이 떠들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으면요. 알아서 그 얘기를 덜 해요. 그런데 눈치가 없으면 계속 해요.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야 닥쳐 하고 싶은데 참고 그냥 웃어주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좋아하는 줄 착각해요. 그러면서 충동성이 있고 부주의가 있기 때문에요. 누가 그 얘기를 하려고 주제를 돌리잖아요. 다시 그 얘기로 돌아와요. 그리고 누가 야 이제 그만 얘기하자 하려고 하잖아요. 끊고 내 얘기 들어봐 하면서 끝까지 해요. 그러다 얘기 못하고 하면 싸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 얘기를 하는 분들 중에 진짜 죄송하지만 상당수는 ADHD인데, 이 ADHD는 25세 이전에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없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그 성향은 진짜 죄송하지만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된다 그래서 별로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얘기하지요. 그러나 똑같은 성인 ADHD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분들이 있지요. 첫 번째는 겁이 많은 분들이에요. 겁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친한 사람들하고 있을 땐 끝없이 얘기해요. 그러나 조금이나 낯설거나 공적인 자리나 그렇게 되잖아요. 겁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치를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과도하게 눈치를 보면서 말을 삼가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착하고 공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싶은데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다가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ADHD 성향이 있더라도 겁이 굉장히 많거나 공감을 무지 잘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공감을 못해서 남의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겁나지도 않으면서 성인 ADHD 성향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항상 혼자서 말을 많이 하게 되지요. 나이 들어서 말을 줄이지 못해도 너무 세속적이어서 죄송하지만요. 내가 엄청 아름답거나 내가 엄청 외모가 출중하거나 내가 엄청 돈이 많으면요. 별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고 사람들이 나하고 질려서 헤어지면은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요. 그러나 말이 많으면은 가까운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말이 많으면은 배우자가 싫어하지요. 그런 다음에 말이 많으면은 자식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찾으러 오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말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안 찾아오더라도 혼자서 그냥 즐겁게 지내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말할 사람을 갖다 필요로 해요. 그래서 계속 말할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되지요. 그래서 계속 끝없이 모임에 나가고 친구의 친구를 만나고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혼자서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게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혼자서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재미있게 혼자서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상 지겹긴 하지만요. 들어줄만 해요. 혼자서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나는 100번을 만났는데 100번 다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를. 그러면 때때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 자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만나요. 그러면 별일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자꾸 사람이 필요로 하다 외향적인 거지요. 말이 많아요. 나름대로 말이 많다는 점에서 적극적이지요. 그런데 외향적이고 적극적인데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말을 하면서 꼭 누구 흉을 보거나 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하기 싫은 잔소리를 하지요. 그러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특출난 재능이나 특출난 재력이나 특출난 외모가 있거나 뭔가 상대적으로 본인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강점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자꾸 기피 대상으로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 자기를 쫓아낼래야 쫓아낼 수 없는 형태의 모임들이에요. 동창회에 동창이 나가면 쫓아낼 수 없잖아요. 너 왜 그렇게 말이 많니 하고.
그러니까 유난히 모임들을 좋아하게 되시지요. 그러나 모임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때는 그분들은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외롭다라고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할 사람이 없다고 외롭다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들면서 말할 사람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더 편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거짓말했던 거는 계속 일관되게 가는 쪽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나는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유학 갔다 온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 유학 간 줄 알고 내버려 두게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 나 사실은 유학 갔다 오지 않았어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동안 비밀을 감추느라고 너 진짜 고충이 심했겠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관계는 끝장이 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거짓말로 속인 거를 갖다 다시 거기에 대해서 "나 진짜 그때 거짓말했어."라고 진실을 밝히는 거는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미리 얘기했으면 좋았잖니. 지금 이렇게 지금에 와서 얘기하니까 진짜 난 배신감을 크게 느껴." 했지만요. 그거는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했어도 배신감을 똑같이 느껴요. 그렇다고 제가 평생 거짓말을 꼭 유지하자는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상대방이 믿게 해 버린 거짓말들을 갖다 나중에 거짓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 용감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또 아무리 가까이 사이가 되어도 안 좋은 얘기는 "내가 진짜 한때 너 진짜 싫어했었어." 이런 얘기 별로 좋지 않아요.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친해진 다음에 나 처음 너 봤을 때 너 진짜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친해졌다 그러더라도요.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친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 그거를 다이렉트하게 드러내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결론은 뭐냐. 아무리 친해지더라도요. 상대방이 들어서 싫어할 것 같은 얘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러나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건 하다 보니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거짓으로 믿었는데 내가 그거를 갖다 시정하지 않고 오랜 관계가 지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의하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커다란 각오를 갖다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에라도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가졌다. 그거 역시 피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다가 보니 상대방이 내가 아는 사람이 이거를 얘기하면은 틀림없이 싫어할 게 뻔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난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을 알아요. 그러나 맨날 그 사람은 내가 나의 정치적 성향에 해당되는 정당과 정치인을 욕해요. 친해지다가 보면은 얘기해도 될 것 같거든요. 얘기하면은 결국은 사이가 멀어지고 다투게 되지요. 그런 거 역시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진정한 친구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룻밤 신나게 놀면 진정한 친구여야 하면 되는 건데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내가 굉장히 고통에 빠지고 끔찍해졌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형태의 끔찍한 고통에 빠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10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는 돈이 없는 친구들은 내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포기하겠지요. 그러나 돈이 좀 있는 친구들인데 나한테 기꺼이 돈을 빌려줄 정도가 아니면은 진정한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어떤 친구랑 맨날 새벽에 밤을 새워서 술을 마시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의 욕을 먹으면서 우리들은 그 욕을 극복하는 진정한 친구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간경화에 걸려서 술을 못 먹게 됐어요. 그러면 우정이 이어질 것 같지요? 다 깨져요. 그러면 그때는 진정한 친구가 안 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놓였는데 거기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는 내가 어떤 위기에 빠지냐에 따라서 진정한 친구가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나의 불행을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굉장히 불행해지고 내가 굉장히 고난에 빠지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이 친구와 나는 진정한 우정을 이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굉장히 내가 고초와 곤란을 겪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친구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내가 63살에 63살에 죽었으면은 진정한 친구로 끝날 수 있었는데 내가 한 5년 더 살아서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싸우게 끝날 수도 있는 거지요. 그 친구하고는 63살까지 진정한 친구였던 거예요. 일단은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라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많이 줄어서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통 친구라고 하는 게 겹겹이 쌓여나가기 위해선 준거 집단이 있게 돼요. 첫 번째 초등학교 친구들 계속 이사 가고 나이 많아지고 서로 딴 동네 살게 되면은 서로서로 별로 안 만나게 되지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서로서로 동네 바뀌고 사는 곳이 달라지게 되고 하는 일도 달라지게 되고 누구는 유학 가고 누구는 이민 가고 그러면은 잘 안 만나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직장에서 동료인데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었던 분들도 직장 옮기게 되면은 대부분은 안 만나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여서 굉장히 진정한 친구들이었지만 다들 열심히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엄마면은 우리 아이 엄마들과 아빠면은 우리 아이 아빠들과 어울리다가 보면은 나는 친구랑 만날 시간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고 집단에서 멀리 있게 되고 중고 집단이 자꾸 바뀌다가 보면은 우리는 자꾸 한 친구랑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삶이 바뀌게 되면은 친구도 일종의 바뀌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좋은 얘기더라도 뭐 똑같이 어떤 연예인들이 넷이 있었는데 전부 다 가난하게 처음 시작했어요. 한 사람만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네 사람이 끝까지 친할 수도 있겠으나 그 잘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머지 세 사람이 부러워하는 얘기가 꼭 좋게만은 들리지 않겠지요. 그런 다음에 굉장히 잘 나가는 연예인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차도 몰고 오고 아무 생각 없이 명품도 걸치고 왔는데 나머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지가 않겠지요.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지만 맨날 사주다가 보면은 조금 왜 나만 사주나 생각도 들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살아가는 여건이 바뀌게 되면은 친구도 바뀌게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은 아무리 나는 이 친구가 좋더라도 배우자가 너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은 좀 안 만나게 되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친구가 자꾸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 뇌에는 전부 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 이름 얘기해라. 그러면은 10명 뭐 15명까지는 막 얘기하지만요. 그다음부터는 생각해야 돼요. 한 30명 넘어가면은 했던 사람 얘기 또 하게 되지요. 근데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다른 좋은 사람이 생겨서 이 좋은 사람이 잊히는 게 아니라요. 살다가 보면 끔찍한 시기에 맨날 원수만 생각하다가 보면은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연락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굴곡 없는 삶을 갖다 살아갈수록 우리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쭉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굴곡 있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많은 친구들과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굴곡이 없을 수가 없고 굴곡이 한 번 있을 때마다 대부분 친구는 확 바뀌게 되지요. 친구는 많은데 불행하다. 뭐 공통점이라기보다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A랑 B가 있어요. A는 B를 50만큼 친하다고 생각해요. B는 A가 100만큼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B는 항상 A에 대해서 서운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자기는 모든 사람이랑 다 친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랑 다 100 정도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본인의 생각이었고요. 다른 모든 사람은 그분이랑 한 50 정도 친해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 내가 애정을 쏟는 것만치 나한테 애정을 쏟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굉장히 서운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HY 점수가 높다 그래요. 히스테리 점수가. 그러나 히스테리 점수가 높다 그래서 다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래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를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은 나름대로 복수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는 많지만 항상 나는 뒤통수 당해 그러면서 본인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유형은 또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나는 항상 말할 사람이 있고 살면서 당한 나의 많은 고통을 갖다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는요, 처음에 누구를 사귈 땐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한 3달 사귀면은 난 항상 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 사람도 그거 얘기를 듣다가 질리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 그러는 거지요.
항상 난 처음에 너무 잘해 주는데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분도 있지요. 진짜 착해요. 진짜 겁도 많아요. 그런데 쪼끔은 왠지 빨리빨리 눈치채지 못하고 쪼끔은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을 갖다 이용할 테니까 그분은 친구는 많지만 불행하지요.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친구는 주변에 많지만 결국은 다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지요. 만약에 아버지가 물려줘서 돈이 한 1,000억은 되는데 굉장히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누가 얘기해 주고 재밌는데 신나는데 데리고 가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결국 그분들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친구들은 다 원하는 바에 돈을 갖다 쥐고 나면은 다 이제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겠지요. 그럼 그분은 계속 불행해지겠지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됐다는 게 벌써 상황이 굉장히 엉망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집착한다는 거는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A라는 사람이 나랑 멀어지게 되면은 B나 C나 D를 갖다 도저히 사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A한테 집착하게 되겠지요. 그거는 B나 C나 D나 다른 사람을 사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졌다는 거니까 벌써 큰일이지요.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못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좀 도와주다가 다들 달아나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달아난대요. 그럼 앞으로 다 내 손으로 해야 되지요. 도저히 못할 것 같지요. 벌써 내가 상대방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게 벌써 문제가 되는 거지요. 남녀 사이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한 몇 번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너 번 만난 거예요. 난 평생 저렇게 괜찮은 사람을 다시 내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저 사람이 아니면은 저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을 못 만나니까 엄청 쫓아다니겠지요. 비슷하게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알고 있어. 나는 진짜 별거 아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 라는 게 내가 살아가고 자존감의 유일한 원천이면은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큰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집착하게 됐는데, 어? 집착 당하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좋아해서 가만히 있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누구한테 집착하게 됐는데 집착 당하는 사람이 아무 보상도 없이 계속 속박당하는 것 같아서 싫어해서 떠나게 되면은 그때는 당연히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은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방법을 통해서 있게 하거나 떠나버리면은 또 집착할 다른 사람을 구하게 되거나 하면서 삶은 점점 쉽지 않게 되겠지요. 일단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우리는 유치원, 어린이집 때부터 애들이랑 막 노는 거 싫어하고요. 굉장히 친한 단짝이랑만 놀든가 선생님이랑 그림 그리면서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도 뭐 4명씩 까르르 까르르 몰려다니지 않고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학교처럼 싫은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는 그냥 수시 원서 내려고 다니는 거지 시끄러운 학교에서 애들끼리 뛰어다니고 도대체 내가 선택하지도 않는 아이들이랑 한 공간에 있어야 되고 시끄럽고 그러면서 혼자 다니면은 "너 왜 혼자 있니?" 선생님이 와서 얘기 걸고 생각만 해도 학교가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커다란 기쁨이에요. 그러나 친구가 없으면은 마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친구가 없으면 마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 있다가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친구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친구 없어도 혼자 있으면 이것저것 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닷새 일하잖아요. 이틀은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혼자 있어야지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도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리고 모든 일이든지 거기다가 게다가 알아서 혼자서 뚝딱뚝딱 잘하잖아요. 남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탁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재밌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서 뚝딱뚝딱 잘하면 잘 되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안 만나요.
근데 조기 축구에만 나가요. 축구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건 싫은데 축구는 혼자서 못 하잖아요. 내가 피파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람은 안 만나지만 축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기 축구에 가서 사람을 만나지요. 본인부터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면 돼요. 만약에 내 진정한 좋은 친구는 나한테 이거를 해주는 거야, 저거를 해주는 거야 하게 되면은요, 그 친구의 입장에선 뭐예요? 나는 진정 호구인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좋은 친구를 얻고 싶으면요, 본인부터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면은 돼요. 그런데 그런데 뭐가 하냐는 항상 나에게는 진정한 좋은 친구가 없어. 나에게는 진정한 좋은 친구가 없어 하면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진정한 좋은 친구가 나타나서 자기를 갖다 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분의 친구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분이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좋은 친구의 기준을 내가 충족하게 되면은 내가 진정한 좋은 친구일지언정 아마 내 주위에 내 친구 10명이 다 나한테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진 않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은 나의 서로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의 강도와 빈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면요. 맨날 맞고, 맨날 욕먹고, 성인이 되면은 맨날 부모님이 돈 뜯어가고, 담보 세워서 빚쟁이로 만들고, 그분은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함의 제극단적인 분류.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학대라고 인정받고 내가 내 살아왔던 경험을 갖다 가서 나라고 얘기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했더니 옆에서 경찰에 빨리 고발해야 돼요 할 정도의 경험을 가지시고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은 삶을 살면서 계속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분들도 행복하고 괜찮을 때는 그렇겠지만 뭔가 고통에 빠질 때마다 다시 옛날의 고통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고통이 지금의 고통을 만든 것처럼 이제 느껴지면서 더욱더 괴로워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함의 정도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사랑을 못 받았을 뿐이지 진짜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주변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이거는 부모가 나를 미워하거나 학대하거나 부모의 잘못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는 과거의 사랑받지 못함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요, 무한대의 기대치를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모든 친구들은 나한테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는 무한대의 기대치를 가지면서 살아요. 그리고 가게에 가더라도 점원은 항상 나한테 친절해야 된다는 무한대의 기대치를 갖고 살아요.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는 항상 나한테 완벽하게 충실해야 된다는 무한대의 기대치를 갖고 살아요. 자식을 낳더라도 자식은 나를 무한 존경해야 된다는 무한대의 기대치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한대의 기대치를 갖고 사는 분들은요, 5살, 6살, 7살 때부터 부모에 대해서도 무한대의 기대치를 가지면서 살아요. 아까 얘기한 학대받은 사람의 정반대인 거지요. 누구도 그 사람을 갖다 그 사람이 원하는 정도로 완벽한 사랑을 해준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랬고요. 나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서 살게 돼요. 그분들은 계속 불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이 사이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원하는 완벽한 형태의 사랑은 받지 않았으나 내가 행복하고 잘 풀릴 때는 어렸을 때 있었던 나쁜 일들을 다 잊어먹고 살고 내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리면은 다시 생각나고 또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좀 심하게 대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그 행동이 일절 멈추게 되면은 한참 동안 그거를 갖다 잊어먹고 그래도 하면서 부모님을 소용하면서 살다가 내 나이 50 됐는데 80인 부모님이랑 또 한바탕 싸우게 되면은 다시 10살 때 일이 생각나면서 사랑받지 못했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또 20, 30년 동안 부모님이랑 잘 살게 되면 잊어먹다가 굉장히 사이가 좋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본인을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던 불효자로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몇 년 더 사시다가 부모님이랑 나랑 최악일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시면은 또 다시 나는 평생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 라면서 살게 되고, 그 중간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완벽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면서 살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엄청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나이가 들어서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어 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현재가 행복하면은 대체적으로 과거는 잊어먹고 살아요. 평생 불행한 일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불행했던 일을 생각하는 날을 뽑아보면은요, 절대로 365일, 365시간, 365일 24시간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재가 과거를 지배하기 때문에요. 지금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은요, 평생 나빴던 거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행복하고 만족스럽잖아요. 우리는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착각마저 하지요. 나의 불행한 과거가 현재의 나를 있게 했다고 합리화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불행한 과거가 아니었으면 더 행복하게 더 크게 성공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무슨 뭐 심리 치료를 하고 뭐를 해서 그거를 끝으로 갖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행복한 현재가 불행한 과거를 생각을 덜 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억이라고 하는 게 무슨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A 기억, 엄마 기억, 아빠 기억, 내 5살적 기억, 내 10살적 기억, 그렇게 우리가 저장돼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억이나 팔뚝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팔을 당기면은 몇 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전기 자극이 있으면 팔이 확 움직이지요. 그러다가 팔을 딱 펼치면은 그 동작과 자세는 없어지지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개, 수만 개가 서로 동시에 자극을 받잖아요. A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극이 전부 없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쪽 동네에 가서 빠자작 자극이 있게 되잖아요. B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B라는 생각을 하는 동안은 A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많이 한 동작을 잘하게 되듯이요. 세포들이 반복적으로 흐름을 갖고 톡 건드리면 나타나는 생각과 흐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보는 사람은 빨리 생각나는 거고 30년 동안 안 보던 사람은 천천히 있어야 생각나는 거예요. 맨날 고등학교 때는 외우던 공식도 나이가 50살이 되면 전부 잊어먹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거를 많이 하게 되면은 건드려지면 그게 자꾸 떠올려지니까 불행한 거는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거고, 불행한 거를 자꾸 캐고 남한테 얘기하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행이 증폭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나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또 다른 비유를 들면은 비가 내리는 거와 같아요. 눈이 내리는 조건이 하늘에 딱 주어지게 되면 눈이 내리지요. 비가 내리는 조건이 딱 주어지면 비가 내리지요. 똑같아요. 우리 뇌가 불행한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 조건이 딱 주어지게 되면은 계속 나쁜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성공하면 계속 잘한 생각만 드는 거고요. 뭐 하나 실패하면 전부 실패한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조건이 일정 기간 몇 달, 몇 년이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날씨를 갖다 자꾸 비가 안 내리면은 일부러 인공 강우를 갖다 만드는 거에 반대로 그때는 약을 먹어서 비 내리듯이 축축하게 계속 나쁜 생각만 하게 하는 내 뇌를 갖다 한번 바꿔줘야 되는 거지요. 우울증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행복한 사람도 오고요. 불행한 사람도 와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진짜 죄송하지만 좀 뇌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전 국민의 한 60에서 70%는 N시간에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뇌를 갖고 있어요. 적게는 20, 많게는 40%, 평균 30% 내외는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그런데 때때로는 모든 만사가 일이 잘 풀리는데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왜 이렇게 재밌는 게 없지? 왜 이렇게 맨날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맨날 술만 먹지? 왜 이렇게 맨날 단 것만 먹어서 살이 찌지? 하는 식으로 본인은 만사가 안 풀리는 몇 개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불행이 같이 찾아오게 되면은 굉장히 깊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길게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울증과 불행이 만나게 되면은 그거는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급적 불행을 잘 피하고 내 인생에 계속 장미꽃이 오는 행복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행이 오지 않도록 뭔가 조심을 잘하는 게 낫겠지요. 우울증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범주가 모이게 되면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로 진짜 오해를 좀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울증은 별로 그다지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그다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가 진단에서 우울증을 놓치는 이유는 우울증이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영어로 우울증은 디프레션이에요. 푹 꺼지는 거예요. 푹 꺼지는 거. 실제로 압력을 좀 빼자. 프레셔를 빼야 되니까 디프레션이에요. 경기가 압력이 너무 올라가서 쫙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빠지면 디플레이션이지요. 계속 경기가 침체되면 디프레션이에요. 공황은 패닉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대공황은 또 디프레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디프레션에는 뭔가 딱 깔아지고 잘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의 첫 번째, 우울한 기분, 슬픈 기분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꼭 눈물 흘리고 슬픈 기분이 아니라요. 뭔가 안 좋은 기분이 계속 오래 가게 되면은 이거 역시 디프레션인 거예요. 그리고 디프레션의 가장 커다란 증세 중에 하나는 굉장히 피곤하다예요. 그리고 나서 만사가 귀찮다예요. 게을러져요. 그런 다음에 잠을 자는 것도 우리는 우울증 하면은 잠을 못 자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울증일 때 만약에 내가 직장에 안 나가도 되는 1년이잖아요. 나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서 하루에 12시간, 13시간 더 많이 잠을 자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울증일 때는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요. 잠을 늦게 자게 될 뿐이에요. 우울증인 동안은 생활의 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나는 원래 11시에 자서 7시에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분은 새벽 3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살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7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불면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된다 그랬을 때 디프레션인 대부분의 분들은 불면증이 아니라 늦게 잘 뿐이지 늦게 일어나서 오히려 더 많이 자요. 그러면서 체중도 변하게 돼요. 많은 분들은 체중이 줄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새는 체중이 준다는 과거고 요새는 우울증일 때 오히려 체중이 느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요. 우울증일 때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은 만치만 먹을 수 있어요. 우울증일 때는 아침, 점심, 밥맛이 별로 없어요. 저녁까지. 밥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억지로 밥을 먹으면은 배가 아프거나 토하게 돼요. 대신 밤이 되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과자가 되건 단 게 되건 치킨이 되건 밤에 한 번에 몇 끼를 갖다 한 3끼를 몰아 먹을 수 있게 되지요. 어떤 분은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음료수만으로 우울증을 나는 거예요. 밥 대신 음료수를 먹으면 돼요. 어떤 분은 밥 대신 계속 술을 마셔요. 소주 한 병은 밥 2공기에 해당되는 열량이 돼요. 그것도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어떤 분은 되게 짜증이 많이 나요. 왜 짜증이 많이 나느냐? 짜증이 많이 나는 이유는 안 돼요, 뭐가 자꾸. 옛날에는 누가 저거 좀 갖다 줘. 그럼 갖다 줬어요.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아, 저게 왜 나한테 시켜? 짜증이 나요. 옛날에는 누가 나한테 1시간 하소연해도 얘기 들어줬어요. 15분 들으면은 머리가 텅 비어요. 왜 저래? 그리고 우울증의 증세 중에 하나는요,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건망증이 생기게 되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우울증의 증상인데 가장 놓치는 거는 여기저기 아프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든 목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온몸이 이상하게 타오르듯이 아프든 내가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서 도저히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막 그냥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엄청나게 많은 무시무시한 병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우울증이라는 걸 놓치죠. 근데 그렇게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원래는 나 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6개월쯤 갑자기 공부하지도 않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번 왕창 성적을 망쳐봤어. 나 대학교 때 도대체 왜 열심히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과였는데 왠지 적성이 안 맞고 학교가 안 맞아서 그만두고 한 6개월 동안 헤매봤어.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1년 동안 거의 뭘 해도 사는 재미가 없었어. 그러면은 나는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뭔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몸도 내 생각에 정상이 아니에요. 마음도 정상이 아니에요. 집중력도 떨어져요. 일도 못 하겠어요. 나 원래 ADHD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원래 안 그러던 분인데. 그러면서 어떤 분은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에 가서 진단도 안 나와요. 어떤 분은 갑자기 공황 발작이 생겨요. 그러면서 식사 습관도 왠지 바뀌게 되고 수면 습관도 바뀌어요. 그리고 짜증도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나요. 그러면 그때는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아요. 우울하지 않더라도 우울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더라도 선택의 문제가 돼요. 자, 자기가 자기 시간을 완전히 조절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울증일 때는 내가 컨디션이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많은 분들이 우울증 기간 동안에 한 12시까지는 자야 돼요. 3시까지는 멍해요. 4시까지. 뭘 해도 못해요. 6시 이후에 좀 제정신이 들어요. 그러다가 9시쯤 되면은 다 나은 것 같아요. 내일 아침부터 열심히 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4시까지 재밌게 지내다가 자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야지 했는데 당연히 못 일어나고요. 12시에 일어나면 또 멍해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요. 내가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돼요. 밤늦게 일하고. 그럴 수 있으면은 나는 내가 우울증으로 무기력하고 힘들더라도요. 병원에 가는 대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쪽을 선택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산다. 그럼 먹고 싶은 것도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치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돈도 좀 있어요. 그러면은 1년 버틸 돈이 있어요. 최명기가 그러는데 1년 있으면 10명 중에 7명은 저절로는 안 돼. 그러면 나는 자살할 정도로 괴롭지만 않다 그러면요. 1년 동안 그냥 좀 게으르게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고 하면서 내 인생에 내 우울증 시간 중에서 깨어나 있으면 괴로운 시간은 최소화하고 깨어 있었을 때 좋은 시간만 최대화하고 1년 동안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그러나 밤 늦게는 좀 마음이 동하면은 밤 늦게 나가서 술 먹은 사람들이랑 한 서너 시간 와 하다가 오고 그렇게 지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우울증일지라도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너무 그게 슬프고 괴롭고 못 견디겠다. 그러면 저는 치료를 하고 약을 먹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돼요. 70%의 확률로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간단한 우울함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에 내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지 않고 또 그거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엄청 싸우지 않고 그게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저절로 낫나 하고 좀 지켜보는 것도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죽을 정도로 괴롭다.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 쪽이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여겨지게 되는 거지요. 치료를 받아야 될 의무라는 건 있지 않아요. 저는 일정 부분 모두 다 치료를 받을까 안 받을까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울해지게 되거나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자꾸 치료받아도 낫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이거보다 더 낫다는 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비유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우리 동네 가게에 있는 요 케이크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이보다 더 맛있는 케이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얘야 더 맛있는 케이크 있다 하더라도 항상 부정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연히 옆 동네 케이크를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먹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정도 우울하고 이 정도 불행한 건 괜찮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이 정도 우울과 이 정도 불행이 아닌 상태랑 상태가 돼 본 다음에 비교하면 돼요. 에이 치료받아서 다 우울한 것도 없어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졌는데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약간 멜랑콜리가 있어야지. 그럼 다시 우울증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비교해 보기 전까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본 다음에요. 비교해 보시면 돼요.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다 나았는데 다시 우울해지기로 했어. '예전에 이 정도 우울한 상태가 나한테 딱 맞아. 이건 너무 슴슴해.' 그러면 다시 그렇게 돌아가도 돼요. 그러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걸 경험해 보고 비교해야 된다는 거지요. 무리한 사람들은요. 보통 똑같은 말을 안 해요. 자, 무리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리한 사람들의 무리한 말 똑같은 말의 앞뒤에는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이상한 말들 사이에 정상적인 말이 하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리한 사람들은 보통 똑같은 말을 안 해요, 남들이랑. 다른 말들을 해요. 맨날 다른 말들을 하다가 양념으로 비슷한 말이 들어가면요. 당연히 이상하게 들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무리한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무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지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갖다 하루 종일 오전 내내 갈궜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자, 배고프면은 밥 먹으러 갈 사람 가."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리한 사람이 "밥 먹으러 갈 사람 가." 하면은 '그래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처럼 들리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밥 먹으러 갈 사람 가도 돼."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 아닌 거죠. 그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말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들은 보통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뭐가 됐든지 달라요. 그리고 무례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의 감정의 톤이나 억양이나 확실히 다르지요. 무례한 사람들은 무례하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무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을 얘기를 나한테 하고요. 그거를 "똑같은 말인데 왜 너는 그렇게 받아들이니?"라고 얘기하는 게 무례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똑같은 말의 형태지요.